안녕하세요. 네, 블랙스완 필름 소사이어티 토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전문가 이은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유준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관객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처음이에요. 오늘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관객 여러분, 오늘 이주희 발레리나 이야기 좀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이라서 이런 자리가 좀 긴장된다고 하시니까요.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녕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작품은 2011년에 개봉을 했고 이어서 지금 재개봉을 한 작품인데요. 2011년도 개봉 당시에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때는 어떤 인상으로 영화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기존의 발레 영화랑은 다르게 장르나 분위기가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막 등에서 털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다리가 꺾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레리나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다시 보신 소감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2011년에 영화를 봤었을 때 당시에는 그냥 발레 전공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화 배경이 이제 발레단 소속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생기고 좀 더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또 연출이 가능하구나 하고 좀 넓게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이죠.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나탈리 포트만의 여우주연상 후보작이었고 결국엔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작품입니다. 같은 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을 탔고 그해 유수의 시상식들에서 사실 나탈리 포트만이 가져간 여우주연상의 상패 개수가 꽤 됩니다. 그만큼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력을 인정받게 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 후보군을 보면 얼마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 수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해 윈터스본의 제니퍼 로렌스가 후보에 있었고 블루 발렌타인의 미셸 윌리엄스가 같은 해 후보에 올랐던 해였죠.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나탈리 포트만이 여우주연상 수상을 했고요. 그해 6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구조 자체가 처음 시작점을 되새겨보면 마술사가 마술을 걸어서 오데트가 백조로 변하게 만드는 그 꿈속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수에 몸을 던져서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이 구성을 보면은 사실 영화 전체가 백조의 호수의 구조와 조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작품이겠죠. 그만큼 백조의 호수가 전면에 놓이는 작품인데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발레를 하는 사람들한테 백조의 호수가 대체 뭐길래 어떤 의미길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주리 발레리나님은 백조의 호수가 발레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건 조금 기대했던 거와 다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백조의 호수는 사실 관객들로 하여금 고전 발레 최고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그거에 비해서 발레리나들한테는 그만큼 가혹한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작품 자체가 2시간 반 동안 2막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자 무용수들이 옷만 갈아입고 계속 나와서 역할만 바꿔서 춤을 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은 이제 신체적인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무용수들은 조금 싫어하는, 기피하는 작품이 백조의 호수예요. 이주리 발레리나님도 백조의 호수를 그럼 가장 좋아하진 않으시겠어요?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공연은 어떤 작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젤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좋아하세요? 그 백조의 호수는 좀 이렇게 스토리가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조금 불친절하고 오히려 기교를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라면 지젤은 2시간 내내 스토리를 지루하지 않게 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군무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주인공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지젤을 더 좋아합니다. 발레리나들에게는 좀 가혹한 작품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보는 관객에게 백조의 호수는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작품이긴 하잖아요. 대중들에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작품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음악이 워낙 유명하고 차이콥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 음악이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또 칼군무라고 해서 그 백조들이 호수에서 이렇게 24마리 백조들이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하는 군무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직접 하신 입장에서는 힘든 작품이다라는 거죠. 백조의 호수가 초연이 1877년에 된 작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죠. 근데 이게 초연 당시에는 인기가 되게 없는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곧 팔수록 사람들이 발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건데요. 오늘날에는 뭐 누구나 3대 발레 공연 중 하나로 어렵지 않게 꼽을 만큼의 인기가 높은 공연이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막이 4개로 이루어진 공연인데요.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막은 지그프리트라는 왕자가 성인식을 맞이하죠. 그래서 축제를 벌여요. 거기서 화살 하나를 선물을 받고 그걸로 사냥을 하러 숲으로 갑니다. 거기서 백조를 보고 따라가게 되죠. 이 막은 왕자가 백조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오데트라는 주인공을 보게 돼요. 반해서 청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마법을 풀 수 있으려면 영원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날 무도회에서 결혼을 발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3막에서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데 이때 그 첫 장면에 등장했던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무섭게 등장을 하는 그 악마 로트바르트가 등장을 하고 그의 딸 오딜, 그러니까 흑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버전이 조금 다른데요. 오딜을 오데트로 착각해서 왕자가 청혼한다는 얘기도 있고 흑조에게 반해서 청혼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백조를 배신하는 과정까지가 3막의 구조고요. 4막은 여기야말로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뒤늦게 사실을 왕자가 알아채고 오데트를 찾아 숲속으로 와요. 근데 여기서 그 왕자와 오데트가 악마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버전이 있고 즉 해피엔딩의 버전이 있고 같이 죽는다라는 새드엔딩이 가장 유명한 2개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랙스완의 혼자 백조가 강으로 뛰어드는 죽음을 선택하는 이 구성은 이 영화만의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막이 공연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에도 볼쇼이 버전을 사용을 해서 둘이 이제 만나서 그 로드발트를 물리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또 백조의 호수가 유명한 만큼 버전이 굉장히 많고 또 버전마다 결말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 속에서 버전은 좀 흔치 않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백조의 호수 결말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보고 어떤 동화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어공주도 보면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뭐 물거품이 돼서 사라진다지만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둘이 결혼을 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예를 영화 전체가 백조의 호수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4막 역시 어떻게 이 영화만의 버전을 보여줘야 할까가 각본 초기 단계부터 굉장한 구심점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죽음을 택하는 백조의 모습을 택했다는 것이 이 영화만의 새로운 백조의 호수의 해석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연 배우들이 실제로 발레를 하죠. 나탈리 포트만도 하고 릴리 역을 맡았던 그 배우도 같이 밀라 쿠니스도 같이 발레를 하는데요.
대역이 물론 있습니다. 두 배우분 대역이 있지만 촬영 전에 발레를 직접 배워서 상반신 위주로 촬영한 컷들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보기엔 이 무용 연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특히 나탈리 포트만은 백조도 연기하고 흑조도 연기했기 때문에 그 각각 연기할 때 디테일로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무용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를 위해서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발레 연습했다는 것을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발레라는 게 8개월 연습한다고 많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많이 놀랬던 게 정말 백조와 흑조는 아주 상반된 그러니까 연기, 표정 연기뿐만이 아니라 손짓도 아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백조는 물 위를 걷는 느낌으로 되게 아련하고 애틋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면 흑조는 아주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게 손짓도 이렇게 확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포인트를 또 다 알고 너무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탈리 포트만은 백조와 흑조 중에 어느 파트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흑조를 아무래도 분장의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도 뭔가 흑조가 조금 더 눈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도 있죠. 그 나탈리 포트만의 대역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라는 그 집단의 솔리스트 사라 레인이라는 무용수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라 레인의 존재가 사실 처음 개봉할 당시에는 아주 크게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어디선가 폭로를 해버리죠. 나탈리 포트만이 아무리 1년 가까이 발레를 배웠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배워서 나올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다. 저건 내가 한 장면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사라 레인이 대역을 했다는 게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사라 레인의 존재보다 재미있는 것은 왕자 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왕자 역으로 출연한 발레리노가 있죠. 그 발레리노는 벤자민 밀피에라는 발레리노인데요. 당시 나탈리 포트만과 연인관계였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됐죠. 그래서 당시 뉴욕시티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고요. 이후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지냈고 지금은 무용가, 안무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백조와 왕자의 사랑이 아주 행복하게 이루어진 셈이죠. 이 영화에는 그 발레리나들의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대 뒤에 비하인드를 볼 수 있다는 매력도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나가 토슈즈로 막 해체해가지고 자기 발에 가장 잘 맞게 만드는 장면이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발레리나가 그만큼 공연을 준비하는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는 생각이 모르는 입장에서는 들었는데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디테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토슈즈를 자기 발에 맞춰서 해체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의상을 피팅을 하러 가거나 분장실이 주인공이 되면은 개인 분장실이 있어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군무들은 다 같이 쓰지만 주인공은 이제 개인 자기만의 분장실을 쓴다든지 그리고 또 다음날 공연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 그리고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극심한 다이어트 등 너무 디테일을 잘 표현을 담아내서 이게 발레 다큐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데러나온 감독이 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왜냐면 그 무대 뒤를 다큐멘터리처럼 찍고 싶었다는 게 감독의 지향점이기도 했거든요. 실제 지향점이요. 그럼 토슈즈도 진짜 직접 구매하셔서 매번 자기 발에 맞게 해체하는 과정을 겪으세요? 토슈즈는 이제 발레단에 입단을 하면 그 각자 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발레단에 제공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 새 토슈즈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 발에 맞춰서 자르고 토슈즈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람 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아치가 높은 사람, 아치가 낮은 평발인 사람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자르고 그리고 또 밑바닥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칼로 이렇게 다 흠집을 내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또 송진도 이렇게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만든 토슈즈를 얼마 못 신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보통 얼마나 신죠? 그 슈즈를?
연습량에 따라서 다른데 길어야 정말 길게 신으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럼 일주일마다 그 흠집내고 이런 과정을 또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토슈즈밖에 없다 보니 토슈즈에 대한 지금 집중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 블랙스완 영화 얘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영화는 배우들의 커리어에 비춰서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나탈리 포트만이 사실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과 이 프로젝트를 논의한 건 꽤 오랜 기간이에요. 2000년에 처음 만나서 둘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작품이 2009년에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거의 10년 가까운 텀이 있었던 셈이죠. 근데 이 10년 동안 나탈리 포트만 측에서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포트만의 에이전시가 나중에 감독에게 배우가 더 많이 나이가 들기 전에, 그러니까 발레 훈련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촬영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나탈리 포트만이 니나 역에 캐스팅된 게 사실은 이 블랙스완이라는 모든 작품의 정서를 지탱하고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탈리 포트만의 가장 유명한 대중의 기억에 이식된 첫 번째 작품은 레옹이라는 작품이죠. 어린 소녀 마틸다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스타워즈 1편과 3편에 아마딜라 공주로 출연을 했었고 훌륭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는 어느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천일의 스캔들이라던가 브라더스 같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착실하게 연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기간이 찾아와요. 그 사이에 물론 이 똑똑한 배우는 하버드 대학에도 입학을 했고 여전히 수학을 좋아하는 연기자 소녀로서 자라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진짜 착실하게 자기 길을 잘 걸어온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행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배우로서 매력적인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탈리 포트만에게 붙었던 가장 흔한 수식어는 아주 전형적인 아메리칸 굿걸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어머니가 계속 아유 우리 착한 딸 하면 굿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니나의 상황과 이때 나탈리 포트만의 실제 상황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기에 뭔가 약간의 빈틈이 있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수학 공식 풀듯이 연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굳이 구분을 하려면 나탈리 포트만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후자 쪽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답이 있는 무언가 찾아서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데 이게 벤상 카스텔이 연기한 토마스라는 단장이 니나한테 지적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니나는 유아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집에서도 그렇게 자랐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초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엄마 눈에 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단장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탈리 포트만의 그 당시의 커리어를 빗댄 아주 기본적인 설정들입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좀 보수적이고 착한 백조이긴 한데 퇴폐적인 마력을 뿜는 흑조를 연기하기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배우라는 인식이 실제로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가 왜 중요했냐면 이 시점이 성인 연기자로 완벽하게 터닝포인트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의 커리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정지되느냐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탈리 포트만의 커리어 내에서도 실제로 흑조로 변신해야 됐던 시점인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작인 클로저라는 작품임을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이 배우가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클로저라는 작품에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스트릿 댄서로 출연을 했었죠. 좀 섹슈얼한 이미지를 더딥히는 데 성공을 했다면 블랙스완은 거기에 연기력으로 좀 정점을 찍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배우가 실제로 4살부터 10년 정도 발레를 배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몇 개월 전부터는 하루에 5시간씩 발레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루에 1200칼로리씩만 먹으면서 심각하게 혹독하게 다이어트 못 만들게 돌입을 했는데요. 후에 이 사람이 몸무게를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말랐잖아요. 거기서 10kg를 더 빼니까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다 늑골이 한번 탈골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감독이 계속 연기를 할 것을 시킨 거죠. 늑골이 탈골이 되든 말든 지금 장면 좋으니까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걸 나중에 배우가 어느 토크쇼에서 비판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죠. 나탈리 포트만과 비슷한 경로로 이 영화에서 베스를 연기한 위노나 라이더의 커리어 역시 이 영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노나 라이더는 나탈리 포트만이 잘못 성장한 버전 같은 성인 연기자인 거예요. 거칠게 설명을 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 커리어에서 밀려난 배우이죠. 처음에 뭐 비틀주스나 가위존, 뭐 작은 아씨들까지 정말 승승장구하던 아역 출신의 배우지만 대중이 더 이상 이 배우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배우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게 바로 위노나 라이더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게 또 배우의 이 상황이 블랙스완 안에서 밀려나는 그 수석 발레리나 상황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배우, 나탈리 포트만과 위노나 라이더의 커리어의 흥망성쇠를 생각할 때 좀 한층 흥미롭게 다가오는 작품이 바로 이 블랙스완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설명이 길었지만 두 배우의 커리어와 이 영화를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 영화의 어떤 결이 조금 달리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석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재밌잖아요. 니나가 베스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물건도 훔쳐오고 사실 이게 얼마나 유아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물건 훔쳐온다는 발상 자체가 니나가 어떤 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유아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치이기도 한데 그걸 보면서 모든 발레리나에게 동경의 대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거든요. 유주리 발레리나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혹시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동경의 대상이 저는 강수진 발레리나였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항상 뭐 발레 이제 학부생 때 강수진 발레리나를 보면서 막 그 강수진 발레리나가 이제 낸 책 이런 거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워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장님이세요. 강수진 발레리나가. 그래서 단장님과 같은 소속에서 같이 제가 오히려 보고 배우면서 동경이라는 건 조금 이제 없어지고 같이 읽어나가는 가족 같은 일원이 된 것 같아요. 같은 소속의 그런 소속감으로. 네. 지금은 뭐 동경의 대상을 딱히 설정해두고 모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조금 더 집중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직장 상사를 동경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영화는 뭐 공연 장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무대 밖, 그러니까 대기실이나 뭐 집, 다른 공간들에서 니나가 겪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요. 거의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심리 상태들을 겪죠. 동료들 사이의 시기와 견제도 막 장난 아닌 모습들이 영화에서 보여지잖아요. 이런 심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좀 극단적으로 묘사되긴 했지만 좀 많이 극단적으로 묘사가 되긴 했지만 시기 질투가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말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발레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더 눈에 띄고 그리고 그런 높은 배역을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 그걸 위해서 다들 연습을 하고 같은 시간 연습을 해도 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막 연습하면서 남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도 생기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주 극단적인 상태로 밀어붙여서 좀 판타지적인 양식들을 보여준 게 이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죠. 근데 국립발레단에서도 매년 그 라인업이 있잖아요. 백주의 호수도 있고 뭐 호두깎이 인형도 할 거고 곧 뭐 지젤이라는 작품도 있고 근데 캐스팅 발표를 앞뒀을 때 실제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 사람 원래 주역을 전혀 안 했었는데 갑자기 주역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뭐 갈라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막 같은 공연에서 주역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 역량을 체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전막에서도 주인공을 할 만큼의 역량이 된다
라고 할 때 보통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막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막 이 사람이 예정자였다 갑자기 바뀌고 이런 거는 영화적인 장치인 거죠. 만약에 나중에 솔리스트로 공연을 한다면 역시 지제를 가장 처음에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백조요수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판타지가 두각이 되는 영화다 보니까 니나의 환각 자체가 중요한 영화죠. 그래서 이 니나의 환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관객 각자의 생각마다 다를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환각에 잠식당해버린 어떤 예술가의 과정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재미있었던 게 좀 끔찍하게 묘사가 되긴 했지만 이게 신체 변형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호러 영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신체 변형이 나오죠. 관절이 막 바깥으로 꺾이기도 하고 살갗이 막 밑으로 쭉 벗겨지고 피가 정말 선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발레 특유의 어떤 신체적인 변형을 은유하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발레가 사실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예술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하게 신체를 다듬고 변형해야 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영화에 가까운 어떤 묘사들이 발레라는 예술의 속성에 빗댄 것임을 생각해보면 사실 약간 과한 부분이 있지만 발레를 굉장히 잘 이해한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실제로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늑대 인간 영화를 만드는데 이걸 백조를 주인공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감독의 여동생이 어린 시절에 무용수로 실제로 활약을 했던 경험도 감독의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감독은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고전이죠. 분신이라는 작품의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백조요술을 우연히 보러 갔어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 본 공연인 거죠, 감독에게. 그러다가 왜 저렇게 신기한 공연이 다 있냐, 어떻게 1인 2역을 한 명의 발레리나가 할 수 있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초고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게 됩니다. 그때 느낌은 2부의 모든 것이란 영화를 떠올렸대요. 이 영화가 뭐냐면 1950년대 영화인데 무명의 여배우가 막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서 기존 배우를 밀어내는 심리 드라마 극이 있어요. 2부의 모든 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발레 이야기로 뒤바꾼 건 감독의 각색입니다. 처음에는 발레 버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발레 공연을 받고 받은 영감들을 녹여서 시나리오를 각색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왜 발레를 가지고 중간에 놓고 각본에 변형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전에 만들었던 레슬러라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9년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퇴물칩을 받는 어떤 레슬러의 레슬링의 상황들, 복귀 이런 것들을 그렸었는데 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당연히 중점적으로 조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생각해보면 육체로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발레와 비슷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육체를 가다듬고 무대에서 몸을 어쨌든 전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레슬러든 발레리나든 그거를 위해서 극한의 훈련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심리적인 갈등, 정신적인 압박 이런 걸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감독이 실제로 그 두 영화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블랙스완과 직전에 만들었던 더 레슬러라는 작품을 동반의 개념으로 항상 설명을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이 가장 낮은 예술의 칩을 받는 무언가, 발레가 가장 고결한 무언가의 칩을 받는 예술이지만 두세 개의 공연자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면 할수록 놀라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몸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기술을 표현함에 있어서 감독에게 두 예술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예술가의 2부작으로 보통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마지막 대사를 드라마스키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했어요 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파급이 있는 대사이긴 하죠. 근데 원래 이 작품의 마지막 대사는 정말 기운 빠진 대사였는데요. 토마스가 나의 작은 공주님이라고 하고 끝나는 원래는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나탈리 포트만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라고 제안을 하죠. 마지막 대사는 배우가 직접 제안해서 바뀐 대사입니다. 나는 완벽했어요 라는 대사는 나탈리 포트만이 만든 대사예요. 그래서 그 대사까지 듣고 나면 도대체 완벽함이란 발레리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뒤통수를 맞는 기분으로 영화가 끝나는 구성이 되는 거죠. 각자 생각하는 완벽함의 조건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주리님이 생각하는 완벽함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떻게 공연을 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의 완벽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신체적인 조건의 뭐 완벽함, 스킬, 기술적인 완벽함 각자 그 기준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의 그 완벽함의 기준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만족하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만족 잘 못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연습과 그리고 세상의 컨디션으로 올라가도 정말 잔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완벽하게 만족했던 공연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완벽함까지는 아니어도 최선의 공연을 위해서 공연 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컨디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몸이 가벼워야지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제가 몸을 쓰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공연을 한 2-3주 앞두고서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는 친구들과 술도 즐기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술 자체를 아예 안 마셔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연도 이제 보통 그날이 공연이면은 한 2-3일은 계속 무대 리허설 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부터 보통 공연이 저녁 공연이니까 그걸 이제 시간을 생체 리듬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맞춰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좀 맞추는 편이에요. 심리적인 부담은 크게 느끼는 편이세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거는 맞는 역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무를 할 때는 좀 옆에 주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하니까 좀 덜 부담감이 사실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위로 솔리스트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그 중압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심리적인 부담이 좀 생기는 공연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건 좀 신체적인 관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심리적인 부담은 좀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 편이세요? 심리적인 부담은 그냥 이제 공연 전에 그냥 제가 연습한 걸 되뇌이면서 자기 세뇌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갔으면 좋으련만 우리 리나는 너무 혹독하게 자기를 훈련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찔러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가장 흔한 이야기,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간 무용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약간 달리 보이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조 역을 맡기 전부터 이 리나한테 이상한 조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운드에서 묘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게 흑조로 변할 때 날개가 쫙 펴진 소리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런 사운드라거나 그 장면에서 검정 옷을 입은 본인의 도플갱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백조가 흑조로 변해가는 이야기라기보다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이중성 쪽에 이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흑조를 선택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또 좀 새롭게 해석을 낳는 지점이긴 한데 왜냐하면 니나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 사람은 계속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못다한 어떤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좀 보상해야 한다는 딸로서의 어떤 착한 딸이 되고 싶은 심리가 하나가 있고, 이후에 토마스에게는 섹시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압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투영된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완벽함이라는 건 무엇일까를 하다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 심리를 계속 이용하는 장치가 이 영화에서는 거울이죠.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사실 뭐 어떤 인물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울은 아주 기본적인 모티브로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이긴 하죠. 근데 이 영화는 좀 기본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장치로서 거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데론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실제로 발레리노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서 무용수들이 훈련을 할 때 거울이 달린 커다란 방에서 자기를 계속 관찰하잖아요. 뭐 동작이 뭐가 틀렸다든지, 뭐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든지, 그렇게 자기를 계속 관찰하는 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존하면서 디테일을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주얼 테마로 거울이나 상징의 모티브로 삼은 건데요. 계속 뭐 도플갱어 같은 환각들을 리나가 보잖아요. 그걸 가장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장치로서도 이 영화에서 거울의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겹이 비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겹의 형태로 보이는 촬영의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분열된 자아를 보여주는 형태로서 거울을 쓰고 있고요. 가장 재밌는 건 니나를 찌른 게 칼이나 다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의 파편으로 자기를 찌르잖아요. 근데 거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를 무언가 비추는 것에 대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울에 비친 나는 반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니나가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서만 반영으로서만 존재했다는 것의 흔적을 아예 찌르면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해석이 색다르게 가능하다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스를 스스로 찌르는 손톱에 손질하는 칼과 니나가 스스로를 찌르는 거울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뭐 영화에 빗대어서 이주리 발레리나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관객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선착순 3분께는 이 블랙스완의 발레리나를 모티브로 한 귀걸이가 있대요. 그건 선물로 선착순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공연 준비하시거나 연습하시거나 할 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뭘 할 때는 강박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이 계속 지하철에서 뭐 손톱을 계속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박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근데 각자의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연 전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크게 기억이 나는 건 없는데, 다른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슈즈를 오른쪽에서부터 신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막 잘하세요 응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하세요? 막 약간 이거를 내리에 계속 기억에 남아하거나, 혹은 뭐 전날 손톱을 자르지 않는다든지, 약간 이런 각자의 징크스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히.
영화에서 보면 니나가 어릴 때부터 뭔가 마음에 잘 안 들면 자꾸 자기를 긋는 습관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습관도 혹시 없으셨어요?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고. 저 입술을 좀 뜨는 편인 것 같아요. 긴장할 때.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옛날이고 하도 이제 여기가 피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요새는 거의 없어진. 네. 궁금해서 어릴 때 습관까지 여쭤봤네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관객분.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드리고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드럼 같은 것도 배운 적도 있었고 이제 노래를 하려고 버스킹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발레리 그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약간 뇌정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좀 머리가 잘 안 굴러가거나 블랙아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혹시 발레리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지 아니면 그럴 때면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연 중이에요? 네, 공연 중에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아무런 생각이 이렇게 백지되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보통 공연하기 전에 너무 수많은 반복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 기억을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을 할 정도로 연습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갑자기 몸이 멈추진 않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아마 다른 무용수들도 그런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생각해도 재밌네요. 머리는 멍해질 수 있는데 몸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절로 혹독한 연습을 하면 사실 몸이 그렇게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앞쪽에 계셨던 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바디도 본방사수하면서 다 보고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발레리나님이 남자친구분은 비보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장르의 춤을 추시는데 이제 전혀 다른 장르의 춤을 추시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혹시 어떤 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방송이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 같이 춤을 추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몸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리한 날은 이렇게 다음날 바로 몸에서 신호가 오거든요. 근육통이라든지 이렇게 막 몸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 서로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은 마사지를 또 잘 알아요. 어디를 풀어야지 그게 풀리는지. 그래서 서로 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주고 뭐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둘 다 저는 무대에 쓰는 사람이고 또 남자친구는 이렇게 배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둘 다 중압감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응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은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몸을 쓰는 사람 만난 건 처음인데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종아리가 아파해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방송 때 같이 췄지만 방송 후에는 사실 같이 춤을 출 일이 없어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같이 뭐 쳐서 영상 올려주세요 많이 이제 써주시는데 저희가 춤추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진짜 영상 감독님들처럼 찍어주실 분도 없고 그리고 저희도 뭔가 공연이 아닌 이상 그렇게 같이 출 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어느 날 갑자기 콘텐츠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준비한 선물은 끝났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더 받아볼까요? 저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걸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욕망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들이 이제 결국에 결말을 해서 그 욕망이 약간 죽음으로 오히려 약간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약간 느낌을 드는 결말인데, 저는 근데 그 결말을 보면서 이 죽음이 불행한 죽음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열정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 욕망이 이 결말에서 파멸을 나고 싶은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건 그런 죽음의 결말인지, 약간 좀 과연 이 죽음이 약간 해피엔딩인지 그 약간 새드엔딩인지 좀 약간 아리송해서, 혹시 그 발레리나 이주리님께서는 혹시 결말에 대해서 이 욕망으로 결국에 배우가 죽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 죽음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니나 입장에서 해피엔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걸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할, 남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역할까지 수행을 다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엔딩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물론 죽는 건 해피엔딩이 아니겠지만.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영화의 엔딩이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욕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니나가 누구의 욕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까 잠깐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의 욕망을 거의 대리 수용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토마스가 시키는 대로 그 욕망을 자기에게 투영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계속 연습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스스로 자기의 뭔가 벽을 깨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타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추는 잘함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공연에서는 드디어 온전히 나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찾았고, 나의 욕망으로서 완벽함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 미친듯이 춤을 추고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거야말로 정말 완벽했다는 한마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나탈리 포트만 해석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 작품의 마지막 대사였다고 말씀드렸던 나의 작은 공주님이라는 대사가 끝났다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토마스가 원하는 것으로 투영된 상태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됐어, 네 인정도 필요 없고 우리 엄마의 인정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완벽했어 라고 끝내는 결말은 니나로서 온전한 욕망을 실현한 다음의 자신이라는 거죠. 이 점이 오히려 영화에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춘 내가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된 상태로 끝난다는 거,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앞줄 두 번째 관객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가 극 중에서 이제 니나의 엄마가 니나에게 하얀색과 분홍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증이 든 것은 이주리 발레리나님이 이제 무용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색깔의 그런 발레리나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옷장에는 흰색과 핑크색의 발레복이 일단 없고요. 보통 조금 어두운 색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어두운 색, 곤색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왜냐하면은 더 말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발레리나들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기 몸을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울에서 제 몸이 말라 보이는 게 저도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복 거의 대부분이 어두운 계열이고, 그리고 또 질문 주셨던 거, 네, 저는 어떤 색깔의 발레리나 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붉은색을 좋아하거든요. 붉은색을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강렬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강렬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발레리나로 남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더 말라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더 안 마르셔도 될 것 같지만, 네. 오늘 이주리 발레리나님 모시고 블랙스완 재개봉에 대한 토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자 해석하는 면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영화고, 곳곳에 재미있는 상징들도 많이 숨어있는 영화인 만큼 다시 한번 영화를 떠올리면서 각자 의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이 전문적인 어떤 해설이라기, 이 입장이 마땅한 해설이라기보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는 차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신 소감 어떠셨어요?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몸으로만 움직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떨렸거든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근데 다들 또 무표정으로 휴관하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미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회장으로 부탁드리면 나가실 때 엑스트로 연습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December, we were drinking on a bender. There's not much I remember.